서울의 심장부 한남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언제나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채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틀녘의 보랏빛과 주황빛이 서서히 번지며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풍경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지 못했다. 박민주는 익숙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소리도 없었다. 지난 5년간 그의 모든 행동은 곁에 잠든 아내 한서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각된 것처럼 정교해졌다.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흰 목선, 옅은 색의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한때는 그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하나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은 감정이 거세된 아름다운 조각상 같았다. 깊고 어두운 우울의 그늘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차가운 복도를 걸어 주방으로 향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회장 박민준. 밖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빠른 결단력으로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그였지만 이 집 안에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아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냉장고에서 신선한 전복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다. 기력이 쇠한 서연을 위해 그가 특별히 배우고 연구한 전복죽이었다. 칼이 도마 위를 부드럽게 오가는 소리, 냄비에서 참기름과 쌀이 볶아지는 고소한 냄새가 적막한 공간을 조금씩 채워갔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요리는 그에게 있어 유일하게 허락된 명상의 시간이었고 서연을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서연아, 오늘은 제발 조금이라도 먹어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기도였다. 죽이 뭉근하게 끓어오르는 동안 민준의 시선은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햇살처럼 눈부셨던 여자. 작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미래를 속삭이던 사랑스러운 아내. 그 모든 것이 마치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우울증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조금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중대한 인수 합병 문제로 몇 달간 정신없이 바빴던 탓이라 자책했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고 말이 없어졌으며 나중에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상담과 치료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올가맨 어둠은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제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중요한 해외 출장은 모두 취소했고 저녁 약속은 잡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밤새 등을 토닥여 주었고 악몽을 꾸며 울부짖을 때는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세계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행성을 중심으로만 공전했다. 죽이 완성되자 민주는 정갈한 옥색 그릇에 죽을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침실로 향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일어났어. 아침 먹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는데.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새벽의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녀의 내면까지 닿지 못하고 표면에서 흩어졌다. 입맛이 없어. 오랜 침묵 끝에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메말라 있었다. 민준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대답이었다. 그는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래도 한 숟가락만. 당신 건강 생각해야지. 병원에서도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이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지쳐 있었다.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의 모든 노력과 사랑은 서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울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내색할 수 없었다. 그가 무너지면 서연은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조금 떠서 서연의 입가로 가져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작게 입을 벌렸다. 민준의 얼굴에 찰나의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삼키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작은 기침과 함께 죽이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쟁반을 옆으로 치우고 이불 위로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보았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의식이었다. 완벽한 회장 박민준의 가면을 쓰는 시간,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긴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 회사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지원이한테도 들르라고 얘기해 놓을게.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아내의 작은 등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천천히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젖은 눈은 협탁 위에 놓인 온기가 식어버린 죽 그릇을 향했다. 남편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그것은 그녀를 살게 하는 동아줄인 동시에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이 완벽한 사랑과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파멸일지라도. 박민준이 떠나고 난 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한서연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 창밖의 서울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활기는 두꺼운 방음 유리창에 막혀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세상과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정고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곧이어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로질렀다. 서연아, 나왔어 우리 공주님. 아직도 침대랑 연애 중이신가? 목소리의 주인은 김지원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10년 지기 친구였다. 그녀는 서연의 삶에 남아있는 유일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지원은 손에 든 작은 케이크 상자와 상큼한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민준의 조심스러움 대신 익숙하고 다정한 활기가 느껴졌다. 어머 한서연, 또 아침 굶었구나. 식탁 위에 그대로 있네. 지원은 침실 문턱에서 혀를 차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였을 죽이 차갑게 식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광경을 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일어나. 이불만 덮고 있으면 곰팡이 새운다. 광합성 좀 해야지. 지원은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다.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의 어둠과 먼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빛에 미간을 찌푸리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싫어. 나가. 내가 사온 청포도 타르트는 어쩌고. 너 예전에 이거 없어서 못 살았잖아. 딱 한 입만 먹고 다시 자. 지원은 능숙하게 서연의 곁에 앉아 이불을 살살 걷어냈다.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그녀는 일부러 더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때로 서연에게 더 큰 죄책감을 준다는 것을. 그래서 지원은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려 노력했다. 그것이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원아,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안 돼. 내가 너 내버려두면 박 사장님이 나 혼낼걸. 점심시간에 분명히 전화 와서 우리 서연이 밥 먹었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 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하자. 꼴이 말이 아니야 아주. 지원의 끈질긴 설득에 서연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지원은 그런 그녀를 부축해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서연의 얼굴을 닦아주고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지원의 손길은 익숙하고 다정했다. 그 순간만큼은 서연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다. 지원은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그녀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과일을 씻고 타르트를 예쁜 접시에 담았다. 이 넓고 화려한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원은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민준과 서연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대학 시절 캠퍼스 퀸이었던 서연과 젊고 유능한 사업가였던 민준의 만남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민준은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열렬히 구애했다. 그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앞에서 서연 역시 마음을 열었다. 지원은 두 사람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다. 그녀는 민준만큼 서연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민준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밤샘 간호는 기본이었고 아내의 병에 대해 공부하겠다며 집안 서재를 심리학과 의학 서적으로 가득 채웠다. 아내에게 좋은 유기농 식단만을 먹이겠다며 손수 요리를 배웠고 혹시라도 아내가 외로울까봐 재택근무를 늘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아내의 간병에 바쳤다. 한 번은 민준의 회사에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건이 있었다. 민준이 반드시 직접 가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출국 전날 밤 서연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발작을 일으켰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수천억 원이 걸린 계약을 포기하고 서연의 곁에 남았다. 다음 날 지원이 걱정되어 찾아왔을 때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헬쑥해진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원은 그때의 민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깊은 피로와 절망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만은 결코 놓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런 민준의 희생을 알기에 지원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서연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물론 이내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를 자책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서연 역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지원은 문득 서연의 과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설마 아직도 윤태석 그 사람 때문은 아니겠지. 윤태석. 서연이 민준을 만나기 전 대학 시절의 불꽃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위태로웠다. 결국 태석이 일방적으로 유학을 떠나며 그들의 관계는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 이별 후 서연은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민준의 꾸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 더 오래 방황했을 것이다. 지원은 애써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이제 와서 그가 서연의 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지원아. 생각에 잠겨있던 지원은 서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왜 그래? 타르트 맛없어. 아니, 맛있어. 서연의 손에는 포크가 들려 있었고 접시 위의 타르트는 아주 조금이지만 줄어들어 있었다. 지원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쁜 미소가 번졌다. 그것 봐 먹으니까 좋잖아. 과일도 좀 먹어봐. 달고 맛있어.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한테 너무 미안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 자신의 시간, 자신의 꿈, 자신의 인생까지도. 나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야. 서연아, 그런 생각 하지 마. 민준 씨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는 널 사랑하는 거야. 사랑. 서연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동정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책임감일까? 나는 그 사람의 그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매일 아침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내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 서연의 고백은 지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이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원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민준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지원아, 바쁜데 미안해. 서연이 좀 어때? 뭐 좀 먹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원은 애써 밝게 대답했다. 그럼 지금 내가 사온 타르트 먹고 있어. 아주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회의에 집중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지원아. 너밖에 없다. 짧은 통화였지만 지원은 그 안에 담긴 민준의 안도감과 고마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광대 같았다. 지원은 그 후로도 한참을 더 서연의 곁에 머물렀다. 함께 예능을 보며 웃어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돌아갈 채비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지원을 보며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원아,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서연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넌 날 미워하게 될까? 그 질문은 차가운 비수처럼 지원의 심장에 박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지원은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딜 가. 네 집은 여기고 네 곁엔 박 사장님이랑 내가 있잖아. 하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지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원은 서연의 마지막 질문과 그 위태로운 미소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불길한 고요함.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친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어떤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김지원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 했다. 박민주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출근하고 틈틈이 아내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저녁에는 어김없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한서연은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냈고 세상은 그들 부부의 슬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분주하게 흘러갔다. 그날도 민주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신규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누구도 이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회장이 매일 아침 아내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무의미하게 태블릿 PC에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녀의 하루를 좀먹어 온 습관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감흥도 없는 디지털의 강을 표류하며 시간을 죽이는 것. 그때였다. 화면 상단에 아주 오래된 소셜미디어 앱에 알림 배너가 떴다. 그녀가 존재조차 잊고 있던 계정이었다. 호기심보다는 무의식에 가까운 손길로 알림을 눌렀을 때 그녀의 눈에 하나의 이름이 박혀들었다. 윤태석.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의 먼지 속에 화석처럼 굳어있던 이름. 그녀가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과거의 이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아, 잘 지내. 나 서울에 돌아왔어. 문득 네가 생각나서. 그 짧은 문장이 서연의 잿빛 세계에 핵폭탄처럼 터져버렸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무감각과 무기력의 두꺼운 얼음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 틈으로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물감 냄새가 가득했던 그의 작은 작업실. 캔버스 앞에서 열정에 불타던 그의 옆모습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그의 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유롭게 웃던 그의 웃음소리. 민준의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사랑과는 정반대에 있던 불안했지만 매 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격정적인 사랑의 기억. 그 기억들은 그녀의 우울증이라는 병마조차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현실감을 일깨웠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의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생기 없이 푸석한 피부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 무엇보다도 모든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지금의 한서연이란 말인가? 태석이 기억하는 햇살처럼 빛나던 20살의 한서연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 순간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주 강렬한 욕망이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에게 지금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녀를 짓누르던 무기력 대신 처절한 열망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그는 피곤했지만 아내를 볼 생각에 마음 한편이 늘 그렇듯 무거우면서도 애틋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늘 닫혀있던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보였다. 늘 침실에만 있던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 입던 늘어진 파자마가 아닌
몇 년 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헝클어져 있기만 하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창백한 입술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정말 혹시 아내가 나아지고 있는 걸까? 지원이가 다녀간 후로 무언가 바뀐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다. 기쁨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오늘 좋아 보이네.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지만 이전의 완전한 공허함과는 달랐다.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떨림이 있었다. 그냥 답답해서 나와 있었어.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손에 든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에게 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생기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손안의 작은 기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는 애써 서운함을 삼키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저녁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든 말만 해. 아니, 생각 없어.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있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는 초조해 보였다. 그날 이후 서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다. 민준이 끓여놓은 죽을 여전히 먹지는 않았지만 대신 요거트나 과일을 찾았다.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을 들여다보며 새 옷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외출하지도 않으면서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의 손에서는 휴대전화가 떠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했고 화면을 보며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던 희망의 싹은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아내가 되찾은 생기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녀의 세계에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몇 번이고 물어보려 했다. 누구와 그렇게 연락하는 거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아내를 다시 자극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중요한 계약서 검토 때문에 민주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온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수줍음과 설렘, 그리고 숨막히는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목소리였다. 응, 나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아니야, 힘든 거 이제 없어.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그 목소리들은 칼날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때 그가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들었다. 아주 작고 부드럽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꺼내놓듯 말하는 그 이름을. 태석 씨, 태석. 민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는 그가 5년간 지켜온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 그는 깨달았다. 과거에서 불어온 이름 모를 바람이 이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민주는 어둠 속에서 굳어진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이후 박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입에서 나온 태석이라는 낯선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그저 오래전 친구일 뿐이라고 잠시 과거를 추억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그 떨림은 단순한 우정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아침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죽을 끓였고 저녁에는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영화 DVD를 구해와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최신 유행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귀가하기도 했다. 어떻게든 아내의 시선을, 그녀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고마워요 민준 씨라고 말할 뿐 그녀의 눈은 결코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을 부유하고 있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며칠 뒤 맑게 갠 어느 오후였다. 민준이 막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쳤을 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민준은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지난 몇 년간 혼자서 외출하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아내였다. 이것은 분명 좋은 신호였다. 그녀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불안감이 싹 텄다. 이 외출의 목적지가 그가 상상하는 그곳일까봐 두려웠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망설였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답장을 보냈다. 그래,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고. 그렇게 허락하고 난 뒤 그는 지독한 초조함에 휩싸였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상상력은 온갖 끔찍한 그림들을 그려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김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혹시 오늘 서연이랑 만나기로 했어. 아니, 오늘은 약속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지원의 해맑은 대답은 민준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지만 지원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 씨, 서연이한테 무슨 문제 생긴 거야? 아니야, 그냥 오늘 혼자 산책 나간다고 해서. 걱정돼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난 민준은 더 이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남자와 함께 있을 아내라는 존재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다. 한편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집을 나선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삼청동의 한적한 갤러리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태석과 자주 데이트를 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갤러리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림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자유로운 예술가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석 씨. 남자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얼굴에 옅은 흔적을 남겼지만 장난기 가득한 눈빛과 비스듬히 웃는 입꼬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가 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왔구나, 한서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예뻐.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보여지는 느낌을. 지난 5년간 그녀는 그저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석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 20살에 사랑받던 여자 한서연이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갤러리를 걸으며 그림을 보고 근처 카페에 앉아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태석은 지난 10년간 유럽을 떠돌며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의 이별에 대해 가볍게 사과했다. 너무 어렸고 예술에 대한 열망이 사랑보다 더 컸었다고. 그의 말에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넌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태석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5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가장 간단한 거짓말을 택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그녀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지독했던 우울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 재회의 순간을 그 어두운 이야기들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석이 기억하는 밝고 사랑스러운 서연이고 싶었다. 2시간 남짓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치유야. 그날 이후 서연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점점 잦아졌다. 산책이라는 핑계는 친구와의 약속, 쇼핑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해졌다. 그녀가 밝아질수록 민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아내의 옷에서 희미하게 배어있는 낯선 남자의 스킨 향을 맡았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자신과 함께 간 적 없는 전시회의 티켓을 보았다.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싶은 끔찍한 충동과 싸워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회사에서는 실수를 연발했다.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의 배신을 직감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의심의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느니 차라리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 안에서 잠복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구석진 곳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로비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가 사준 옷 중에서 가장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벼운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소풍을 가는 소녀처럼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서연은 주위를 잠시 살피더니 길가에 멈춰서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차의 뒤를 조심스럽게 좁기 시작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곳은 민준이 서연에게 프로포즈했던 장소였다. 민준은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이 먼저 내렸고 운전석에서는 한 남자가 뒤따라 내렸다. 민준은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날렵한 턱선과 서글서글한 눈매. 낯선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그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이었다. 유령에게 드디어 실체가 생긴 순간이었다. 태석은 차문을 닫고 다가와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서연은 그의 아내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은 호숫가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이야기했다. 멀리서도 서연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준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되찾고 싶어 그토록 발버둥 쳤던 바로 그 미소였다. 한순간 태석이 걸음을 멈추고 서연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비명이 그의 내면에서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줄 뿐이었다.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의 5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저 잔인한 풍경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이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박민준에게 생애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눈앞에서는 방금 본 광경이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아내의 행복한 미소,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입맞춤. 그 잔인한 장면들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운전해서 집까지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이명과 잿빛의 허무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기계적으로 차를 주차하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불이 꺼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차라리 위안이 되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독한 위스키를 병째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멀고 차가운 별들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든 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행복감과 설렘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남편의 형체를 발견하고는 놀라 불을 켰다. 민준 씨,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왜 불도 안 켜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그 안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들뜬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싸늘한 분위기를 아직 감지하지 못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는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산책 즐거웠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네, 그냥 바람 좀 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민준의 시선 앞에서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민준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호수는 여전히 아름답던가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언제부터였어?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죽을 끓이고 당신이 잠 못 드는 밤마다 뜬 눈으로 곁을 지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혀 사는 동안 당신은 다른 남자 품에서 웃고 있었나?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 한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 고함 소리에 서연은 움찔했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의 내면에서도 방어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알아버렸으면 됐잖아요. 뭘 더 원하는 건데요? 뭘 원하냐고. 민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5년이야. 내가 당신이라는 지옥 속에서 희망 하나만 붙들고 버텨온 시간이 5년이라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절규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은 너무 완벽해서 그 완벽함이 날 숨 막히게 했단 말이야. 그녀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거실을 갈랐다. 당신은 언제나 날 환자로만 봤잖아.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처럼 불쌍하고 가여운 환자.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동정과 배려 속에서 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었다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아픈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은 그저 당신 방식대로 날 사랑하고, 날 통제하고, 날 당신의 희생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뒀을 뿐이야.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사랑이 감옥이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한번 터져나온 독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 태석 씨는 날 환자로 보지 않아. 그는 날 여자로 봐준다고. 당신은 내 병든 껍데기만 봤지만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영혼을 봐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 살아있음을 느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질식할 것 같은데 그 사람 곁에서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야. 살아있음을 느껴. 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걸 포기하는 동안 당신은 그놈이랑 붙어먹으면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말인가?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라는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당신이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게 고작 첫사랑과의 불륜으로 되찾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당신이 계속 아팠던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군. 민준의 잔인한 말에 서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의 그 희생, 내가 원한 줄 알아.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과 동정, 그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서 썩어가고 있었어. 당신은 성인군자인 척 내 곁을 지켰겠지만 난 당신 때문에 매일이 지옥이었어. 지옥.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잔이 산산조각나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서연이 놀라 어깨를 떨었다.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처럼 그는 깊은 허무감에 휩싸였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원망하고 자신의 희생을 경멸하는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그치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우리 그만하자. 이 지옥 이제 끝내고 싶어.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그들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서 자신을 무너뜨린 여자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의 폐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세상은 바로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날 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침묵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고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꿈꾸던 공간은 이제 감정의 폐허가 되어버렸다. 박민준과 한서연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화는 사라졌고 눈 맞춤도 없었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부서진 유리 조각을 들이마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아내를 위해 죽을 끓이지 않았다. 서연 역시 더 이상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민주는 텅 빈 껍데기처럼 회사를 오갔다. 그는 이사회를 주재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의 영혼은 한남동의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내가 뱉어낸 그 잔인한 말들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죄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붙잡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이혼 서류 준비해달라고 전해주게.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아무런 추가 지시도 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지독한 연극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법률 용어와 서류들이 그들의 관계를 차갑게 해체해 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전달해왔다. 그녀는 위자료를 원치 않았다. 다만 결혼 전 자신이 소유했던 작은 자산과 현재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조용히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을 요구했다. 그녀는 민준의 돈이 아니라 그에게서의 완벽한 자유를 원했다. 민준은 모든 조건에 군말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 왔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딱딱한 가죽 소파와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보이는 공간이었다. 민주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는 그의 텅 빈 눈빛과 대조되어 더욱 처연해 보였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태석에 차를 타고 왔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여튼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으며 짧게 목례를 했다. 그들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변호사가 두 사람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두 분의 합의사항이 모두 반영된 최종 이혼 합의서입니다.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하신 후 마지막 장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민주는 서류를 읽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변호사가 지정해 주는 곳에 기계적으로 펜을 움직였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지막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다른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구청의 혼인신고 창구. 풋풋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떨리는 손을 하고 나란히 서서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던 날의 기억이었다. 그때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부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준 씨. 평생의 행복. 그 약속은 이제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있었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박민준. 그의 5년이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세 글자의 이름과 함께 종이 위에 갇혔다. 그가 펜을 내려놓자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해방을 향한 날갯짓처럼 가벼워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행복하길 바라오. 그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비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먼저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떠나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법무법인 건물 앞 눈부신 햇살 아래 태석이 채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민준의 무거운 사랑과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태석과 함께할 진짜 자신의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그녀는 태석의 손을 잡고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가 버리고 온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편 민주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의 물건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쓰던 화장대 위에는 먼지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옷장에서는 그녀의 향기가 거의 다 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다. 함께 와인을 마시던 것을 그녀를 위해 요리하던 주방 그녀가 잠 못 들 때마다 밤새 등을 토닥여주던 침실. 모든 공간에 그들의 시간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하지만 이제 집은 텅 비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보살펴야 할 사람도 없었다. 완벽한 고요. 그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겪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고독이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다시 창밖을 수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지었던 이 화려한 금빛 세장은 이제 주인을 잃고 그 자신만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혼 후 한서연은 자신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박민준이라는 거대한 이름과 그가 주는 숨막히는 사랑.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태석과 함께 구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낭만적인 공간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연인들처럼 함께 장을 보고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태석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서연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울증의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옅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환상이 현실의 마모를 견디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석의 자유로운 영혼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의 부재였다. 그는 자신의 예술 활동에만 몰두했고 생활의 무게는 고스란히 서연의 몫으로 돌아왔다.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가도 그는 예술가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영감이 죽어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의 동료 예술가들과의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서연은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남아 그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민준과 함께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었다. 민준은 단 한 번도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그 답답했던 관심과 배려가 이제 와서는 사무치게 그리운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서연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잊고 있던 우울의 그림자가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심장은 멋대로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석 씨, 나 좀 이상해. 무서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석의 목소리는 조금 취해 있었다. 서연아, 또 그래.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냥 즐거운 생각을 좀 해봐. 나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이만 끊을게. 디덕.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또 그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아마 회의 중이었더라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이다.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여 주었을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태석은 아픈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아름다운 환영을 사랑했을 뿐, 병들고 나약한 현실에 한서연을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민준의 사랑은 질식할 것 같은 온실이었을지언정 적어도 비바람은 완벽하게 막아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차가운 현실의 폭우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외로웠다. 민준과 함께일 때 느꼈던 죄책감 섞인 외로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뼛속까지 시린 진짜 고독이었다. 깨져버린 환상의 조각들은 그녀의 발밑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박민준은 자신만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혼 후 일주일 동안 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집안에 틀어박혀 술로 시간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마시는 위스키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텅 빈 내면을 채워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서연이 떠난 집은 거대하고 공허했다.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의 망가진 일상을 깨뜨린 것은 김지원이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민준이 걱정되어 그녀는 그의 비서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원은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다. 거실에는 빈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며칠은 좋게 씻지 않은 듯한 모습에 민준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던 젊은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준은 느릿느릿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원 씨가 여길 어떻게 오긴요? 이러고 있을 줄 알았으니까. 맞죠? 일어나요, 당장. 사람 꼴이 이게 뭐냐고요. 지원은 거침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을 동정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할 차가운 채찍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이걸 바랐을까요? 당신 인생은요, 그 5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릴 거냐고요. 내 인생. 민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내 인생은 전부 한서연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으니 나도 끝난 거지. 끝나긴 뭐가 끝나요. 지원은 그의 앞에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박민준 서연이는 당신의 전부였을지 몰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지켜야 할 회사와 직원들이 있고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건데요. 서연이가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까지 당신을 버리면 어떡해요.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민준에 대한 연민인 동시에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절규는 술과 자기 연민의 안개 속에 갇혀있던 민준의 의식을 아주 조금씩 깨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원은 거의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억지로 그를 일으켜 샤워를 시켰고 속이 풀릴 만한 따뜻한 해장국을 끓여주었으며 아무 말 없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그에게 서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원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버려졌던 자신의 삶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다.
소원했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고 먼지 쌓인 골프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물론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의 환영이 그의 침실을 떠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술병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재로가 불을 켰다. 그가 서연을 위해 사들였던 수많은 심리학과 의학 서적들. 그는 그 책들을 모두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전공이었던 건축학 서적들과 평소 읽고 싶었던 역사책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민주는 일을 마치고 사무실 의자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별들의 무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욕망이 꿈틀대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으로 보였다. 그는 아직 길을 잃었지만 적어도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은 내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아주 길고 혹독했던 한 챕터가 끝났을 뿐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준 한 사람, 김지원이 있었다. 아직은 그저 고마운 친구일 뿐이었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의 길을 아주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포개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라는 말처럼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박민준의 삶에도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혼 후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남동의 텅 빈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상처와 회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김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위로자나 보호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서로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때로는 민준의 집에서, 때로는 지원의 아파트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다. 그들은 더 이상 한서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회사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가끔은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민주는 지원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잊고 있던, 아니 가져본 적도 없었던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서연과의 사랑이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자기 희생을 동반했다면 지원과의 관계는 따뜻한 담요처럼 아늑하고 평온했다. 그녀 앞에서 그는 완벽한 회장일 필요도 헌신적인 성인군자일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박민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한편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친구의 남편이기에, 그리고 친구의 아픔을 알기에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그래서 더 깊고 애틋했던 마음이었다. 서연의 배신은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도덕적 족쇄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준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서연의 대체제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극복하고 자신을 친구 김지원이 아닌 여자 김지원으로 바라봐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때로 외롭고 불안했지만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가을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였다. 그날은 지원이 운영하는 작은 마케팅 회사가 민준의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날이었다. 두 사람은 조촐한 축하를 위해 민준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원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신이 나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펼쳐 보이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장에서 통한 것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민주는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기 넘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당당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의 지성과 따뜻함.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그는 언제나 서연이라는 과거의 아름다운 환영만을 좇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보석은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가 느꼈던 편안함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듯한 안정감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의 진짜 모습이었다. 지원아, 민준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신나게 떠들던 지원은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민준 씨? 민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난 1년 동안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런 말 안 해도 알아. 우린 친구잖아. 지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알겠어. 너는 나에게 그냥 고마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난 비로소 평화를 느껴. 이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니, 처음부터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었던 감정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솔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공허함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서 네 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지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젖은 눈가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짠 눈물 맛이 났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콧날에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랜 기다림을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참이었다. 박민준과 김지원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물들어갈 무렵 한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현실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윤태석과의 관계는 그녀의 환상이 깨지는 것보다 더 빨리 파국을 맞았다. 태석의 자유로운 영혼은 결국 방탕한 이기심이었고 그는 서연의 남은 재산마저 자신의 활동비로 탕진한 뒤 다른 젊고 새로운 뮤즈를 찾아 미련 없이 그녀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서연에게 우울증은 이전보다 더 지독한 괴물처럼 덮쳐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주던 민준도 쓴소리를 하면서도 곁을 지켜주던 지원도 없었다. 텅 빈 오피스텔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선격이었다.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다.
민준 씨, 저 서연이에요. 혹시 아주 잠시만이라도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대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다. 만나보고 와요. 당신 마음에 아직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피하면 안 돼. 난 당신을 믿으니까 괜찮아. 그녀의 깊은 신뢰에 민주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카페였다. 그들의 추억이 깃들지 않은 철저히 중립적인 공간.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서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순간적으로 놀랐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빛나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헬쑥하고 초췌한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새로운 삶을 향한 해방감으로 빛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평온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잘 맞는 슈트 아래로 보이는 다부진 어깨는 한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주눅든 채 앉았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잘 지내는 것 같네요.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의 담담한 대답에 서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민준 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 그걸 다 잃고 나서야 바보처럼 깨달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석 씨는 떠났어요. 난 이제 혼자예요. 매일 밤 당신이 끓여주던 그 죽이 생각나고 당신의 따뜻했던 손길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 씨. 제발. 그녀의 말은 명백한 애원이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연민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득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킬 수 없는 완벽한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의 말에 서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민준의 말은 그 빛을 단번에 꺼뜨렸다. 하지만 서연 씨, 나와 당신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난 당신을 용서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나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민준은 아주 담담하게 사실을 고하듯 말했다. 지원이에요. 김지원 씨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단 한 명의 친구마저.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민준뿐만이 아니라 지원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깨달았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나 없이, 태석이라는 사람 없이 오롯이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야 해요.
그것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 안에서 찾길 바라요.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이자 가장 진실된 조언이었다. 그는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서연은 텅 빈 찻잔을 앞에 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사람도 없다는 혹독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카페를 나선 민주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무게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차를 몰아 지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환하게 웃어주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이 품속이, 이 온기가, 이 미소가 이제 자신의 세상이고 자신의 집이었다. 과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과거가 되었다. 다시 두 번의 계절이 흐르고 시간은 모든 상처 위에 부드러운 새살을 돋게 했다. 박민준과 김지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서울 근교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주방은 따스한 햇살과 고소한 커피향, 그리고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곳은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너무 많이 밴 공간이었다. 지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이곳에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넓은 정원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두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5년 전의 어느 아침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민주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앞치마를 두른 지원이 함께 있었다. 그가 간 내린 커피를 잔에 따르는 동안 지원은 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프렌치 토스트를 뒤집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민준 씨, 주말에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 새로 개봉한 영화 재밌다던데. 지원이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좋지. 당신이 보고 싶다면 뭐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책이나 읽을까? 이 집 정원이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단 말이야.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지원은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보면 자연인인 줄 알겠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CEO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큼은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이고 싶어서 그래.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떤 긴장이나 무거움도 없었다. 그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에서 비롯된 편안함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문득 몇 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한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던 어리석었던 남자. 그는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원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함께라는 단어를 배웠다. 지원은 그에게 기대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동반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지만 그의 그늘 속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건강한 에너지가 민준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 주었다. 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푸른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친구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연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무슨 생각해? 민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게 고맙다는 생각. 이렇게 당신이랑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나한테는 기적 같아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들고 정원으로 나가자.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 두 사람은 커피잔을 들고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나갔다. 하얀색 파라솔 아래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를 즐겼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나무짚이 스치는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그의 삶에서 희미한 기억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다. 그는 옆에 앉은 지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맑고 따뜻한 해가 떴다.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더 성숙하고 단단한 행복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운명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비를 맞아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오늘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더 눈부실 내일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의 풍경 속에서 비로소 막을 내렸다. 베리타스 메디컬의 회장실. 서진우는 방금 이사회를 끝내고 돌아와 있었다. 그는 수익성이 보장된 신약 개발안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방금 거절한 참이었다. 돈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유일한 집착은 몇 년 전 희귀 유전병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 유라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에 대한 치료제를 찾는 것이었다. 그의 가장 큰 희망은 생화학 분야의 천재부부 과학자가 이끌던 특별 연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1년 전 의문의 연구실 화재로 남편이 사망하고 핵심 연구원이었던 아내 오하나는 모든 최종 데이터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 이후로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 가장 번잡한 거리의 한쪽 구석. 오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임신으로 무거워진 배를 애써 감춘 채 그녀는 국어를 하는 대신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뱃속에 아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로부터 숨어있는 중이었다. 서진우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가 앉아있는 길모퉁이 근처에 신호에 걸려 멈춰 섰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구석에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임신한 노숙자를 향한 가벼운 동정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낡고 더러운 외투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아주 작지만 익숙한 모양의 핀이 달려 있었다. 나선형의 DNA 모양의 작은 별이 박힌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하여 자신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 팀원들에게만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핀. 번개가 내리치듯 크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 임신한 거지가 바로 그가 1년 넘게 찾아 헤맸던 사라진 과학자 오하나였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이자 아마도 연구실 화재의 배후일지도 모르는 자들 역시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며 그녀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 단호한 행동을 해야만 했다. 차문이 열렸다. 그는 충격에 빠진 운전기사를 무시하고 채소 내려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하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보고 자신을 쫓아내려는 사람이라 생각해 몸을 움츠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 기묘한 광경,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와 임신한 거지에 쏠리기 시작했다. 서진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더러운 보도블록 위에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거리는 순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내 사람들의 경악과 황금이 휴대폰을 꺼내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녹화하는 소리로 깨졌다. 하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던 베리타스 메디컬의 유명한 회장 서진우.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깨달았다. 하지만 청은 여기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강렬하고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일단 내 연극에 맞춰줘요. 당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수많은 행인들과 그들을 둘러싼 휴대폰 카메라의 링 안에서 한 명의 백만장자가 임신한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거대한 미디어 폭풍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이 설명 불가능하고 미친 행위와 함께 일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서진우의 차가 기자들과 구경꾼들의 혼란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오하나는 충격 속에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채 경계심과 적대감 가득한 눈으로 옆에 앉은 남자를 쏘아보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나한테? 서진우는 앞만 본 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하나 박사님,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에서 하도록 하죠. 오하나 박사. 그녀의 진짜 이름과 직함.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차는 높은 담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같은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가죽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비현실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하인들은 그녀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내왔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든 새장처럼 느꼈다. 그녀는 그 누구도 특히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안전이 확보된 서재에서 서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유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희귀 유전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집착이 서려 있었다. 오 박사님의 연구 프로젝트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라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고요. 저는 연구실 화재 사건 이후 당신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길거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청혼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박사와 옴니젠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소. 내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밤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오. 그가 경쟁사의 이름과 자신의 옛 동료이자 남편의 원수인 김도윤의 이름을 언급하자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은 살해당했고 그녀의 인생은 파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내 영혼은 남편의 목숫과 맞바꾼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동기가 단지 돈을 위한 기술인지 의심했다. 그녀는 일단 이곳에 머무르겠지만 그를 계속해서 경계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 시각 거대 제약회사 옴니젠의 차갑고 현대적인 회장실. 김도윤 박사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세기의 길거리 청혼 뉴스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오하나가 죽었거나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자금줄이자 경쟁자인 서진우의 보호 아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그는 오하나가 입을 열거나 그녀의 연구를 재현해내는 순간 자신이 도둑질과 살인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제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무자비한 보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명령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오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지만 서진우 회장의 약혼녀가 됐으니 사고처럼 보여야겠지. 흔적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다시 서진우의 저택. 하나는 호화로운 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영원히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를 지키고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쩌면 이 이상하고 집착강한 백만장자를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 깨지기 쉽지만 거대한 판돈이 걸린 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의 담장 밖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위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임의 판은 짜여졌고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중심에선 내키지 않는 여왕이었다. 며칠 동안 서진우는 오하나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 묻거나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저택의 한쪽 별관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세상을 떠난 그의 여동생 서유라를 위해 보존된 공간이었다. 유라가 쓰던 물건들, 그녀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병마와 싸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치료제를 찾겠다는 절박한 약속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통은 같은 상처를 가진 하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집착이 단순한 이유는 추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우리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파트너였던 김도윤 박사. 그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김도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마지막 실험을 방해하고 연구 결과물을 훔쳤으며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연구실 화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그 화재 속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아직 숨겼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그것은 아직 꺼내기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서진우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치료제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여정이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즉시 이행했다. 그는 저택의 지하 벙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화학 연구실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 비밀리에 고용된 기술자 팀이 밤낮으로 일했고 최첨단 장비들이 야음을 틈타 저택으로 옮겨졌다. 일주일 만에 잊혀졌던 지하 공간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연구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녀만을 위한 비밀 실험실로 재탄생했다. 마침내 오하나는 자신의 새로운 연구실에 들어섰다. 1년여 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감격에 휩싸여 새로운 장비들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던 복잡한 유전자 서열과 단백질 구조 공식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손상된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조각나 있는 데이터들을 복구하며 남편과 자신의 잃어버린 연구의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종종 연구실의 관찰창을 통해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천재성에 감탄했고 많은 대화 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녀는 유전자 시퀀싱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치료제 개발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코드와 분자구조 다이어그램을 서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그것은 희망과 진보의 순간이었다. 오하나는 안전한 항구를 찾았고 서진우는 잃어버렸던 열쇠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이 비밀 연구실에서 작은 승리를 자축하는 바로 그 순간 김도윤 박사 역시 자신의 스파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진우 회장의 저택으로 비정상적인 양의 최첨단 실험 장비가 반입됨. 김도윤의 얼굴이 분노와 이해로 어둡게 변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그 거지는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무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짧은 평화는 이제 곧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김도윤 박사는 오하나가 성공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서진우의 철옹성 같은 저택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외부에서부터 그녀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들에게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흘렸다. 충격 서진우 회장의 신데렐라 과거 정신병력 있는 사기꾼. 희대의 길거리 청혼 알고 보니 슬픔에 잠긴 재벌을 등친 계획적 접근. 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부풀리고 그녀의 임신의 진위까지 의심하며 그녀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교활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이 미디어 공격은 베리타스 메디컬을 뒤흔들었다. 이 사진들은 회사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진우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서진우는 맹렬하게 그녀를 방어했다. 이것은 그저 소음일 뿐이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는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는 하나를 동정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다독였다. 그의 굳건한 태도는 오히려 두 사람의 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외부에서의 심리전이 계속되는 동안 김도윤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침투 전문 요원들을 고용하여 서진우의 저택에 잠입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오하나의 제거였다. 어느 깊은 밤 침투조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담을 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우의 충직한 경호실장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경호실장은 경보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침입의 흔적을 발견했다.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보이지 않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침투 요원 중 한 명이 마침내 지하 연구실로 통하는 환기구 근처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그가 환기구 덮개를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진우의 경호팀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소음기가 달린 총격음과 짧고 격렬한 격투가 순식간에 벌어졌다. 소라는 하나이가 있는 연구실까지는 들리지 않게 신속하고 조용하게 제압되었다. 서진우는 침입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김도윤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절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요새였던 저택마저 침범당한 것이다. 그는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다. 그는 임신한 그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금 전의 총격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오 박사,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할 수는 없게 되었어.
우리가 공격해야만 하오. 그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에 연구를 끝내야만 합니다. 추상적이었던 과학 연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 무기가 되었다. 하나의 어깨에 자신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남자의 목숨까지 걸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벌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장에서 벌어질 마지막 결전을 향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비밀 연구실 아노하나는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잃어버린 기술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서진우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유전병에 대한 완벽한 표적 치료제를 완성하기 직전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배는 나날이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깊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도윤 박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오하나가 곧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과학적 성공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교활한 언론 플레이나 은밀한 침투가 아니었다. 그는 전직 용병들로 이루어진 무자비한 팀을 고용하여 서진우의 저택을 정면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오하나와 그녀의 연구 결과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증인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새벽 고요했던 저택 전체에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일부가 폭약으로 무너져 내렸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저택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창문마다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저택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가 되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두 개의 전투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상의 전투. 서진우는 자신의 경호실장과 함께 방어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요새화된 저택의 구조와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희망이 된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지하의 전투. 오하나는 봉쇄된 연구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을 들으며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연구실의 전력이 끊기거나 문이 뚫리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유전자 서열 분석과 데이터 취합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모니터에는 수만 개의 염기 서열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죽은 남편의 명예 뱃속, 아이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용병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강력한 장비를 이용해 저택의 방어선을 하나씩 뚫고 마침내 지하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까지 진입했다. 서진우와 남은 경호팀은 연구실 문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녀에게 단 몇 초라도 더 벌어주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연구실 하나하나의 컴퓨터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다. 서열 분석 완료. 데이터 취합 99%. 바로 그 순간 연구실의 육중한 강철문에 용병들이 설치한 소형 폭약이 터졌다. 쾅 말 단시한 치다 오다넨 치게 치다르치라. 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며 뜯겨져 나갔다. 용병의 리더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 들린 총구가 정확히 하나를 겨누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스크린 속 진행률 막대가 100%에 도달했다. 데이터 취합이 완료되었고 그 모든 정보는 서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지구 반대편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업로드를 시작했다. 용병 리더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하나는 총구를 마주한 채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조용한 희열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병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용병 리더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기기 직전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서진우가 그의 목을 낚아챘다. 지상의 전투를 뚫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고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동시에 저택의 마지막 방어 프로토콜이 작동했다. 복도 전체에 비살상 신경가스가 살포되었고 남은 용병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길고 길었던 저택의 공성전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연구실은 폭발의 충격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오하나와 메인 서버는 무사했다. 서진우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무사한지를 먼저 확인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애가 가득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공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안전한 곳으로 넘어갔어요. 서진우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검찰 최고위층에 연락하여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 링크를 넘겼다. 그들이 확인한 증거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그 안에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유전자 치료제의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남편과 함께 원본 연구 데이터의 가장 핵심부에 그들만이 아는 디지털 워터마크, 자신들의 DNA 염기 서열과 결혼 기념일을 기반으로 한 암호 코드를 심어두었다. 그녀가 복원한 데이터에는 그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옴니젠이 훔쳐간 기술에는 그것이 없었다. 그것은 김도윤의 기술 탈취를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또한 남편이 죽기 직전 김도윤에 대한 의심을 기록해둔 암호화된 연구 노트도 함께 들어있었다. 한편 옴니젠의 회장실, 김도윤은 용병 리더로부터 성공했다는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은 그의 부하가 아니라 검찰의 특수 수사팀이었다. 김도윤 씨 살인, 교사산업, 기술 유출 및 불법 생동성 시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최악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역풍을 맞은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CEO가 체포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상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언론은 파트너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기술을 훔치고 최근에는 서진우 회장의 저택을 공격한 김도윤의 끔찍한 범죄를 연일 보도했다. 세상이 정신 나간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했던 오하나는 이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남편의 복수를 했으며 인류를 구할 기술을 지켜낸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과학을 위해 순직한 의인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며칠 후 저택은 수리를 마치고 평화를 되찾았다. 서진우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하나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남편의 정의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요.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세상은 새로운 희망의 소식으로 가득 찼다. 오하나 박사가 완성한 유전자 치료제는 기적적으로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서진우의 여동생과 같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이 치료제에 서진우의 여동생을 기리는 의미로 유라의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오하나의 죽은 남편의 명예 역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은 치료제의 공동 개발자로 나란히 올라갔고 국가로부터 최고의 과학 훈장이 추서되었다.
오하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죽은 남편을 꼭 빼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서진우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힌 차가운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아이를 제 조카처럼 아꼈고 회사의 이익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따뜻한 봄날. 서진우는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카메라도 긴급 상황도 거짓 연극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새로운 생명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처음 그가 무릎을 꿇었던 차갑고 더러웠던 보도블록 위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잔디 위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은 반지를 내밀었다. 하나셋이 처음 길 위에서의 청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심입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와 그리고 그녀의 아이까지 모두를 품에 안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하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고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함께 희망을 찾아낸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로 묶여 있었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그들의 밝은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